도쿄 신주쿠 지하 깊숙한 곳에 낡은 클럽의 비밀 도박장이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공간에 이상한 정막이 흘렀어요. 평소라면 돈과 욕망이 뒤섞인 외침으로 가득했을 이곳이 지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도박 테이블 위에 3명의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야마모토파 중간 보스들이었어요. 피가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의식을 잃게 만든 상처들 뿐이었죠. 벽에는 붉은 글씨로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구경꾼들은 벽에 등을 대고 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들어와서 야마모토파 간부 3명을 동시에 제압하고 사라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글씨체였습니다. 8회 전 신주쿠 거리를 피바다로 만든 후 호련히 사라진 전설의 남자. 그 남자만의 독특한 필체였으니까요. 하나자와 케니치는 급히 달려온 부하의 보고를 들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위스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양원석은 죽었어야 했거든요. 아니, 최소한 다시는 이 도시에 발을 들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확실해? 정말 그 새끼 맞아? 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일치했거든요. 키 180cm 정도의 남자, 왼쪽 눈가에 깊은 흉터,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특유의 차가운 눈빛. 8회 전 신주쿠에서 혼자 100명의 조직원을 상대했던 바로 그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케니치는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8년 동안 완벽하게 묻혀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끝까지 서 있던 원석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순간들. 한편 도시 반대편 허름한 여인숙 2층 방에서 양원석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왼쪽 눈가의 흉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가며 8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자신을 형이라고 불렀던 남자가 총을 겨누던 순간, 사랑했던 여자가 등을 돌리던 순간. 이제 시작이야. 원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진실과 함께 끝낼 작정이었어요. 그는 서랍에서 낡은 라이터를 꺼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라이터에는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YWS, 양원석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하나는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는 윤태준, 다른 하나는 후드를 깊숙이 눌러 쓴 양원석이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윤태준의 첫마디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8회 만에 다시 마주한 원석의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이었거든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원석은 담배를 깊숙이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8회 동안 쌓인 분노가 깔려 있었어요. 태주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원석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 입양서류, 그리고 DNA 검사 결과지. 원석은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얼굴이 굳어갔어요. 서류에 따르면 양원석과 하나자와 케니치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원석이 먼저 태어났고 케니치가 2개월 뒤에 나왔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원석만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케니치는 하나자와 가문에 입양되었죠.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원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 내가 모든 걸 파괴할까봐. 태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원석의 어머니는 야쿠자 보스의 정부였고 케니치의 아버지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원석의 아버지는 따로 있었죠. 한국에서 온 정보 브로커, 바로 태준 자신이었습니다. 원석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볐습니다. 8배 동안 품어온 복수의 이유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새끼가 날 팔아넘긴 이유는 뭐야? 질투지 넌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 케니치는 내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지. 원석은 벤치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흉터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어요. 강지연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도 알고 있었어. 너희가 형제라는 걸. 태준의 대답에 원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연도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자신을 버리고 케니치 편으로 넘어간 것도 계산된 선택이었다는 말이었어요. 다 짜고 친 거였군. 원석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복수는 이제 단순한 원한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되찾는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8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원석의 뇌리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도쿄 신주쿠 한복판,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에서 벌어진 전설적인 싸움이었죠. 그날 원석은 조직의 배신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회의,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는 부하들, 그리고 케니치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게 함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원석은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약속 장소는 신주쿠 뒷골목에 있는 폐건물이었습니다. 원석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사방에서 조직원들이 나타났어요. 정확히 100명, 모두 강목이나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형님, 죄송합니다. 가장 앞에 선 부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이미 무기가 들려 있었어요. 원석은 담배를 입에 물고 천천히 라이터를 켰습니다. 누구 명령이야? 케니치 형님 말씀입니다. 원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케니치였어요. 주위를 둘러싼 100명의 남자들을 하나씩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시작하자.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원석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내던지며 가장 가까운 놈의 턱을 올려쳤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적이 쓰러졌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석의 싸움은 예술이었습니다. 강목이 날아오면 몸을 비틀어 피하고 동시에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쇠파이프가 머리를 향해 휘둘러지면 팔로 막아내고 그 반동으로 상대를 벽에 내던졌죠. 피가 흐르기 시작했지만 원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쓰러진 조직원들의 수가 늘어났어요. 10명, 20명, 30명. 원석의 셔츠는 피로 물들었지만 그 피가 자신의 것인지 상대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왼쪽 눈가에 깊은 상처가 났을 때도 원석은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50명이 쓰러졌을 때 남은 조직원들의 눈에 공포가 스미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괴물 같은 놈.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원석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때로는 상대의 무기를 빼앗아서 70명째가 쓰러질 무렵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였어요. 마지막 한 명이 바닥에 쓰러졌을 때 원석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숨은 거칠었지만 여전히 똑바로 서 있었어요. 100명의 조직원들이 모두 의식을 잃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그날 밤 이후 양원석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없었거든요. 현재로 돌아온 원석은 신주쿠의 한 고급 바를 찾았습니다. 강지연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8배가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순수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계산적인 차가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지연은 바 카운터 뒤에서 위스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지연의 눈은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구에 서 있는 원석을 말이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원석은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그의 흉터를 힐끗거렸지만 원석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연 앞에 앉으며 담배를 꺼냈죠. 오랜만이야. 지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마치 며칠 전에 헤어진 연인에게 하는 인사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8패면 오래된 거지. 원석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위스키 잔을 그의 앞에 밀어주었어요. 원석이 즐겨 마시던 브랜드였죠.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지연은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들은 조용히 다른 손님들을 다른 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케니치는 어때? 원석의 질문에 지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다른 기분이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야마모토파 2인자니까. 지연은 자신도 위스키를 따라 마셨습니다.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가운 느낌이 현실감을 가져다 주었어요. 원석은 그녀의 왼손 약지에 반지가 없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결혼은 안 했나? 필요 없었어. 케니치도 그런 거에 관심 없고. 지연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그녀와 케니치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였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원석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지연을 관찰했습니다. 8년 전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여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신이 보지 못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일 기억해? 원석의 질문에 지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밤이었거든요. 원석을 버리고 케니치를 선택했던 그 밤 말이죠. 기억해. 후회하지 않아. 지연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원석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녀 안에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걸 직감했죠. 바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멈춰서는 소리였어요.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케니치가 온 거였어요. 케니치가 바에 들어왔을 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차분했어요. 오히려 미소까지 짓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미소가 더욱 섬뜩했습니다. 형님이 돌아오셨네요. 케니치는 원석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그에게도 위스키를 따라주었어요. 세 사람이 삼각형을 이루며 앉은 모습은 8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원석은 케니치를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8년간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비싼 정장, 자신감 넘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는 없던 차가운 눈빛이 있었죠. 알고 있었어. 내가 돌아올 거라는 걸. 케기치가 위스키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원석은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준비했나? 또 100명쯤. 이번엔 총을 준비했어. 두 사람의 대화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8년간 쌓인 감정들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두 남자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이 순간을 기다려왔거든요. 케니치는 내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두 소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하나는 케니치, 다른 하나는 원석이었죠. 둘 다 웃고 있었지만 원석의 미소가 더 밝았습니다. 우리가 형제라는 걸 언제부터 알았어? 원석의 질문에 케니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말해줬거든. 내가 내 형이라고. 케니치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석이 자신의 친형이라는 것도, 왜 고아원에 버려졌는지도, 그리고 자신이 왜 하나자와 가문에 입양되었는지도 말이죠. 그런데도 날 배신했나? 배신이 아니야. 생존이었어. 케니치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8년간 억눌러왔던 진심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넌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 싸움 실력도, 카리스마도, 사람들의 존경도. 난 항상 내 그림자였다고. 케니치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원석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려왔어요. 같은 피를 나눈 형이었지만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다고 느꼈거든요. 조직에 들어온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원석만 이야기했어요.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너희가 형제라는 걸. 두 남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지연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케니치가 말해줬거든. 원석을 제거해야 한다고. 그리고 나에게 선택하라고 했어. 원석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마저 그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바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케니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재킷 안쪽으로 향하는 것을 본 원석도 자세를 낮췄어요. 지연은 본능적으로 카운터 뒤로 몸을 숨겼죠.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케니치는 권총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바 밖을 향해 걸어갔어요. 원석도 따라 나섰죠. 두 형제는 말없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오직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옥상에 도착하자 도쿄의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졌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아름다운 풍경도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케니치의 부하들이 이미 옥상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니치가 손짓하자 모두 계단 쪽으로 물러났어요. 이건 형제만의 문제였거든요. 남이 끼어들 일이 아니었죠. 원석은 담배를 꺼내며 케니치를 바라봤습니다. 8년 만에 마주한 동생의 얼굴에는 권력자의 여유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열등감이 숨어 있었죠. 후회하지 않아. 형이라고 해서 평생 그림자로 살 순 없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케니치가 권총을 꺼냈지만 곧바로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에게도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쌓인 승부욕이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두 형제의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케니치의 주먹이 원석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지만 원석은 몸을 비틀어 피했어요. 반격으로 날린 원석의 발차기가 케니치의 옆구리를 강타했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케니치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케니치는 입에서 피를 뱉으며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원석의 목을 조르려 했어요. 하지만 원석은 그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죠.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옥상에 울렸습니다. 싸움이 계속될수록 승부는 명확해졌습니다. 케니치는 점점 지쳐갔고 원석은 여전히 여유가 있었어요. 권력의 자리에 안주하며 몸이 둔해진 케니치와 달리 원석은 8년간 지옥에서 단련된 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일격이 케니치의 턱을 강타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코와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에는 굴복의 빛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안도감 같은 것이 스며 있었죠.
원석은 바닥에 떨어진 총을 주워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그는 총을 케니치의 머리에 겨누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8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원석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옥상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연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손에도 총이 들려 있었죠.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총구가 원석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8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지연이 두 남자 사이에 끼어든 거였죠. 손때, 원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8년 전 자신을 배신했던 그 여자가 또다시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8년간 쌓인 고통과 후회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지연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총은 여전히 원석을 겨누고 있었어요. 케니치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두고 벌어지는 대치 상황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어요. 원석은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어요. 8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했죠. 절망과 후회, 그리고 깊은 슬픔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내가 쐈나? 원석의 질문에 지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의 모습에서 8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어요. 총성이 울렸던 그날 밤 방아쇠를 당긴 건 케니치가 아니라 지연이었던 거죠. 사랑해서. 지연의 대답은 모순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총을 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둘 다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연의 설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원석의 다리를 싸서 도망칠 기회를 만들어줬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원석은 배신자라는 오명을 뒤집었어야 했죠. 8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였습니다. 원석은 총을 내렸습니다. 지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녀는 여전히 총을 들고 있었지만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바로 그때 케니치가 일어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옆에 떨어진 또 다른 총을 주워들었어요. 지연과 원석 모두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케니치의 총구는 지연을 향하고 있었어요. 충분히 봤어. 넌 이제 필요 없어. 케니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을 때 원석이 지연 앞으로 몸을 던졌어요. 총성이 옥상에 울려 퍼졌고 누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총성이 멈췄을 때 케니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원석이 마지막 순간에 그를 막아선 거였어요. 지연은 충격에 빠진 채로 두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케니치는 가슴에서 피를 흘리며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원석이 무릎을 꿇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8년 만에 형제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죠. 왜 막았어? 케니치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석은 담배를 꺼내 케니치의 입에 물려줬어요. 형이니까. 원석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배신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케니치는 여전히 그의 동생이었거든요. 피는 결국 물보다 진했습니다. 케니치가 마지막 담배를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에서 증오는 사라지고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형과 함께 놀던 그때의 모습 같았습니다. 미안해, 형. 케니치의 마지막 말과 함께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원석은 조용히 그의 눈을 감겨주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남았죠.
지연이 총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8년간 이어온 삼각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렸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원석은 일어나서 도쿄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에서의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복수도 진실 찾기도 모든 게 마무리되었죠. 사라질 거야. 원석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어디로? 모르겠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원석은 주머니에서 낡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라이터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YWS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그 라이터는 양원석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곳에 남겨지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쿄의 모든 신문이 같은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야마모토파 간부 하나자와 케니치 사망, 전설의 남자 양원석 재등장. 하지만 정작 원석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윤태주는 아침 뉴스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또다시 사라진 거였어요. 어쩌면 이번이 진짜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집을 나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낡은 라이터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태주는 그것을 주워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니셜이 지워져 있었지만 이게 원석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지연은 발을 정리하며 홀로 남겨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케니치도 원석도 모두 사라진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빈 술잔과 추억뿐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며칠 후 한국행 비행기에서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흉터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전과 달랐어요. 분노와 복수심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승무원이 목적지를 묻자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양원석이라는 이름은 그날 도쿄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신주쿠 뒷골목에서는 아직도 그날 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혼자서 100명을 상대했던 남자 8대 100의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다른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 그는 다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복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말이죠. 도쿄의 네온 사인이 오늘도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속에서 양원석을 찾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전설은 끝났고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